부디의 부동산 이슈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오래 못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과연 그렇다면은 대출 규제 효과가 과연 다 했을까요? 그리고 후속 대책은 언제 나올까요? 자,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대출 규제로 냉랭해진 부동산 시장. 다시 이게 4주 연속 서울에 이 상승폭이 4주 연속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상승폭이 계속 떨어지다가 5주째 다시 상승했다.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의 약발이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원에서는 바로 이 원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5주째가 되니까 상승폭이 커졌다. 계속 줄어들었는데 상승폭이 커졌다는 건데, KB국민은행 통계에 보면은 5주째까지 줄어들다가 6주째 이제 상승폭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부동산 원에서는 5주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이 됐으나 다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4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하다가 5주째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집값의 상승 하락폭,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한 주간에 조금 오르고 떨어지고 한 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기사를 마치 무슨 정말 대단한 기사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이 부동산 원의 이 발표를 분석을 신문사에 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분위기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지금 매수 관망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잠재 수요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보통 이 대출 규제 효과,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을 때는 대출 규제 효과는 3개월,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을 못 넘길 것이다. 이렇게 KDI 보고서에서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달라진 건 없고요. 조금 시장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대출 규제 효과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날 거라는 전망. 자, 대출 규제 효과가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모든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내놓는 게 대출 규제거든요. 그만큼 대출 규제 효과가 시장에 빠르고 강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출 규제 효과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을 못 넘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얘기죠.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오래 못 갈 거라는 거는 단기간에 불과할 거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처음에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금으로. 근데 그거 우리가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never. 세금으로, 이게 이제 부동산이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627 대출 규제가 처음 나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상승 방향을 틀 겁니다. 이 흐름이 상승으로. 그렇다면 또 규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시장은 또 주춤주춤 하겠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상승으로 방향을 틀 거고, 거기에 수요 억제를 하는 이런 대책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거기도 세금 대책까지 같이 나올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줄지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시즌2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가격이 오르니까 28번의 대책을 내놨죠.
내놓으면은 시장이 조금 조용하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상승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28번 내놨어서 5년 동안 28번. 자, 그런데 집값은 떨어졌습니까? 집값은 역대급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 효과는 사실은 짧다. 이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갈 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상승 흐름으로 갈 때 가장 큰 요소가 지금 뭐라고 했죠? 금리 인하, 통화량 정책의 변화, 금리 인하, 그리고 공급 부족. 이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을 상승 추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이게 과연 어떤 방안이 나올까요? 이거 뭐 뻔합니다. 뭐 색다른 건 나오기가 어렵고요. 항상 뭐 색다른 게 나올 수가 없죠. 항상 똑같습니다. 뭐 일단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공급을 빠른 속도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조기 공급하겠다. 그리고 도심의 유유부지, 국공유지를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공공의 역할을 강화시키면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빨리 될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유유부지 활용, 뭐 지분 적립형, 공유형 주택 도입 및 공공주택 확대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확대 신호는 금리 인하 흐름과 맞물려서 서울의 주택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 얘기냐라는 거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느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느는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는 거, 이게 참 과연 제대로 공급이 늘어날지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서울시도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 5개월, 5.5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공급 확대하는 거기 기조에 지금 발을 맞추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체제 하에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 단계에서 기간을 줄여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거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저는. 자, 주택 공급 대안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정책이 포함된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헌집 부수고 새 집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은 착공을 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준공 시점까지 4년 이상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질 수 있는 비아파트 부문.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교통부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그렇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생활형 숙박시설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오피스텔도 예전에 뭐 난방을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코니도 확장을 못하게끔, 설치를 못하게끔 했고, 그리고 뭐 바닥 난방도 못하게끔 했고, 이런 제한은 지금 다 풀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오피스텔도 좀 빠르게 주택 대용으로 공급을 하고, 생활용 숙박시설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자, 과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워낙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정부에서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니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기준을, 건축 기준 같은 걸 이제 완화시켜서. 근데 이것도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과연, 물론 이제 그 오피스텔도 이 뭐 바닥 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면적을 크게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투룸으로 해서 뭐 이렇게 우리 보통 그 85제곱미터 아파트, 그렇죠? 이 정도의 실사용 면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대형 오피스텔들을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과 그리고 뭐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어떤 용도예요?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또박또박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들의 단점은 월세는 꼬박꼬박 받을 수 있지만 차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도 조금 오르고 오르지 않는 거죠. 거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계속 수리해달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장치산업이라서 10년이 넘어가면은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팔아야 된다. 고쳐달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투자 대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고요. 단지 이 주택이 필요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주용으로서는, 오피스텔, 이런 중대형 오피스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공급 정책. 과연 이번엔 성공할까요?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생각이 좀씩 다르시겠죠. 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84 대책, 24 대책, 816 대책, 88 대책 등 대책을 정말 많이 내놨죠. 하지만 이들 계획들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조합에서 반발, 기도 체납도 너무 많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24 대책 2021년도인가요? 2월 4일 공공이 주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방향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과연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거죠. 대책은 많이 내놨지만 현실적인 이게 인허가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의 수단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사실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그대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심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빈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바로 사업성입니다. 이 사업성이 나오면 공공이 주도를 해서 하든 민간이 주도를 해서 하든 알아서 사업장 다 잘 굴러가요. 잘 안 굴러가는 건 왜 안 굴러가요? 사업성이 안 되니까, 떨어지니까 안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죠? 사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규제들 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실현이 되지 않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을 했을 때 가격이 올라서 만약에 3억이 올랐다 그러면 3억이 오른데 올랐으니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직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실현이 안 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에 내가 10억이 올랐어. 10억이. 그래서 지자체에서 50% 내라. 50% 내라. 만약에 고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이 낼까요? 그리고 지자체장 계속 할 수 있나요? 사실 상당히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돼야지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건데 그런 규제를 계속 곳곳에 박아놓음으로 인해서 이 재건축 사업도 상당히 지금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사업이 좀 더 활성화,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 지방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도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하면 미분양밖에 더 납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교통, 학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 이런 곳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다 공급을 해줘야지 공급의 효과가 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10만 채, 20만 채, 30만 채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 지방에다가 20만 채, 30만 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각종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이 구도심에다 공급을 해야지 신도시에다 공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도시는 뭐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교통망도 깔아야지, 집도 져야지, 도로도 만들어야지, 다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신도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명한 해답은 이 구도심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도심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자꾸 외곽에다가 뭔가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건 좀 생뚱맞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연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남들이 얘기하듯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또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공급이 제대로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또 재개발 재건축 공공이 더 개입을 한다?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 더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공급이 제대로 생각대로 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는 거. 이게 정말 참 답답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정부의 대출규제 효력 그리고 후속대책, 이 공급대책 과연 어떻게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간 이슈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